안녕! 소작입니다. 35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계약의 이해입니다. 시작을 여는 글 확인. 언제나 최선을 다하라. 당신이 지금 심는 것을 나중에 거두어 드릴 것이기에. 이건 여러분한테만 하는 이야기는 아닌 거고, 선생님도 이 문장을 읽으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잘할게요. 근데 뭐 최선을 다한다, 이거는 뭐 농부의 마음일 수도 있는데, 지금 심는 것을 나중에 거두어 드릴 것이기에. 근데 선생님은 이거를 왜 여러분한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이 이 우리 EBS에서 정치와 법, 뭐 그전에는 법과 정치, 뭐 그전에는 참 오래되기도 했네요. 법과 사회 시절에도 선생님이 EBS에서 강의를 했는데, 지금 뭐 최근에도 메일을 받았고요. 뭐 그 다음에 이런저런 채널 통해서 연락이 옵니다. 뭐 선생님 강의를 EBS에서 듣고, 그 다음에 뭐 정치에 관심이 생겨서 그쪽 전공을 하기도 하고, 뭐 법학을 전공하기도 하고, 뭐 그 다음에 또 어떤 시험에서 합격을 했다. 수능 시험 말고요, 이미 성인 이후에 대학을 졸업해서 또 다른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했다, 이런 소식들도 들려오는데 정말 뿌듯하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강의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영광된 느낌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을 정리해서 당장은 학교 시험에서 1등급과 만점, 뭐 그 다음에 가서 뭐 수능 시험에도, 뭐 그 다음에 대학 가서 비슷한 전공이다라고 한다면 또 이 내용들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만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차근차근 정리를 열심히 하면 뒤에 가서도 큰 쓸모가 있지 않을까. 또는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 파트는요,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상당히 많은 법률 관계들이 있어요. 그 관계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법 파트 들어갈 때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문장도 보여드렸던 건데,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다소 이런 느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리걸 마인드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 근데 선생님도 처음에 대학 갔을 때 막 선배님들이 리걸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게 뭐냐, 뭡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선배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학적 사고방식이 필요해. 무엇이든 이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씩 쪼갠 다음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라고 처음에는 또 되묻기도 했고, 어떨 때는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런 게 정말 존재하긴 하나? 그냥 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 자체가 엄청 대단한 거다라고 하는 걸 그냥 그렇게 좀 멋진 말로 표현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잠깐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 그게 계속 쌓이더라고요. 리걸 마인드, 법학적 사고방식. 그러니까 이번 강의 주제가 계약이잖아요. 그럼 그 계약이라는 말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누가 계약을 맺은 거지? 어떤 내용으로 맺었을까? 그 다음에 언제 성립한 것이고, 누가 청약을 한 것이고, 누가 승낙한 것인가? 이거 뒤에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성립한 것이고, 어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 것이며, 그 권리와 의무에 따라서 잘 이렇게 법률관계가 진행이 된 게 맞나? 이렇게 쪼개서 정리하는 연습을 이번 강부터 하기 시작할 건데요. 이번 강의 생각 열기는요, EBS 최초 시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아직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해보면, 짜잔, 우리 소현입니다. 소현이. 우리 그 그래픽 감독님의 딸입니다. 돌잔치예요. 돌잔치. 이 돌잔치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독님 혹시 돌잔치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락 페스티벌입니다. 정말 선생님 이 강의에 자막을 넣어주시는 분은 참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돌잔치가 영어로 락 페스티벌, 그 선생님만 주장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죠. 첫 돌을 맞이하여 엄마 아빠가 준비한 이 돌잔치, 감독님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이 돌잔치 안 가셨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돌잔치에 답례품이 있었나요? 답례품. 대체로 보면 답례품에 수건 이런 거 줘요. 여러분 이거 꼭 적으실 필요 없어요. 막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돌잔치, 답례품, 수건. 그러면 이 수건을, 혹은 여기 올려져 있는 막 음식들도 있고, 이런 또 막 장식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엄마 아빠가 다 손수 준비했겠습니까?
이 공간도 다 집에서만 치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돌잔치를 치르려면 어딘가 공간도 빌려야 되는 경우가 있고, 답례품, 수건이다 그러면 수건을 만약에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500장을 마련한다. 그럼 수건 500장을 엄마 아빠가 한 땀 한 땀 수건을 만들거나 거기에 또 뭐 우리 소현이의 돌을 축하합니다 여기 적고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준비한 거냐? 잘 보셔야 돼요. 계약이 분명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공간을 빌리는 계약도 필요하죠. 수건을 어떤 이 수건 제작하는 업체랑 계약을 맺는데, 그러면 계약은 누가 누구랑 맺는가 뒤에다 정리할 건데요. 계약의 당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계약을 맺은 당사자, 뭐 갑과 을이 있다고 칩시다. 이 소현이의 엄마 아빠 당사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수건을 제작하는 업체 사장, 이게 당사자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토요일 날, 뭐 그 토요일 날이 그냥 예를 들어 뭐 5월 17일이었다. 5월 17일 토요일 날 돌잔치가 12시부터 뭐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열릴 거니까 꼭 수건 좀 12시 이전에 여유 있게 뭐 11시까지 배송을 해달라. 아, 좋습니다. 저희는 절대 늦는 업체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걱정할 일이 벌어졌다고 칩시다. 12시가 다 돼도 수건이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 초조해지겠죠. 그 다음에 심지어 12시 지나고 1시 지나고 2시 지나도 연락을 취하는데 연락이 안 돼요. 돌잔치 끝났어요. 멀리서 오신 손님들, 뭐 축하하러 오신 그 하객들한테 선물도 못 주고 그냥 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6시 넘은 다음에 뒷정리하고 있는데 이 업체에서 수건을 배송해줬다고 합시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막 혈압이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도 들 거예요. 그럼 이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 채무불이행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를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 아직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하다니요? 그냥 여러분 느낌으로 한번 해보세요. 약속된 시간에 수건을 제대로 배송해주지 않아서 이 행사를 망친 거예요. 그럼 수건 어떻게 할 겁니까? 아, 선생님 500장의 수건이니까 1년 365일 새로운 수건을 쓸 수 있겠네요. 이게 아니고 이미 다 하객들이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저 이거 못 삽니다. 그럼 업체에서는 늦었다고 해서 어떻게 이 돌잔치에만 쓰일 수 있는 수건을 안 사신다는 겁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따져요. 그럼 이거를 법률 관계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안 사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입었다, 손해배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즉 계약이 어떻게 성립하고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를 이번 강의 쭉 정리를 하는데요. 네, 꼭 한번 또 잘 왔어요. 이제 또 이게 그 작년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큰 모습을 이제 선생님은 저기 삼촌이니까 나중에 또 지켜보면서 우리 소연이가 나중에 정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때 너무 오래 기간이 걸리겠는데요. 그때까지 선생님 EBS에서 강의하고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소연이가 정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계약의 의미와 효력 뭐 쭉 순서대로 정리한다기보다는 선생님이 이번 강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일목요연하게 그 좀 구조적으로 정리를 하고 나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차근차근 읽어나가는 게 어떨까. 자, 우선 제목은 계약의 이해죠. 계약의 이해. 계약을 맺는다는 건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구조를 먼저 짠다고 했습니다.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맺는데 여기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계약 당사자 이런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 계약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데 이걸 지금 분석한다는 얘기입니까? 계약은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 정치와 법, 해당되는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것만 조금 소개를 해보면, 일단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뭐니 해도 매매 계약이 있습니다. 사고 파는 계약이죠. 그러니까 매매. 그러니까 한글로는 똑같은데 이게 산다 판다 살 매자에 팔 매자니까 사고 파는 계약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 금전 대차 계약,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 뿐만 아니라 저 뒤에 가면 5단원에서 근로계약 이런 내용들을 배울 건데요.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누군지를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이걸 헷갈리게 되면 문제를 뒤집어 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고 파는 계약의 당사자, 파는 사람을 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사는 사람을 매수인 이렇게 부르고요. 금전대차 계약,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이죠. 빌려주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돈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채권자 이렇게 부르고요. 돈 갚을 의무 있는 자를 채무자 이렇게 부릅니다. 채권자, 채무자는 금전대차 계약에만 쓰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폭넓게 쓰는데 금전대차 계약이 뭐예요? 금전대차 계약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이다. 이 정도까지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은요, 사용자가 있어요. 뭐 그다음 뭐 피용자라는 말도 쓰겠지만 뭐 근로자, 뭐 혹은 피용자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약의 당사자인데, 그럼 그런 계약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자, 이렇게 해보죠. 만약에 여기 있는 당사자가 갑이라고 할게요. 갑. 여기 있는 사람을 을이라고 하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계약을 합시다라고 요청하는 걸 청약이라고 부릅니다. 아셔야 돼요. 청약이란 말은 계약할 것을 요청하는 걸 청약이라고 부르고요. 을, 좋아요, 승낙입니다.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잖아요.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그럼 이걸 시험 문제 어떻게 되냐? 계약은 언제 성립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계약 성립의 시기? 그러면 계약 성립의 시기는 의사표시의 합치라는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으면 전화로도, 전화통화로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말로만 주고받아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적어볼게요. 구두 계약이 가능합니다. 설마 구두를 사고 파는 계약? 감독님 너무 그렇게 크게 한숨을 쉬시면 앞에까지 다 들린다는 거. 근데 가끔씩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EBS 제자들은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얘기를 한 것뿐이고요. 이게 말로 계약을 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꼭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적어볼게요. 계약서 작성. 이게 필수적이지는 않다. 기지는 않다. 근데 요 좀 특이한 계약도 있어요. 근로계약은요,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건 아니지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근로계약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 그렇다면 이 원리에 따라서 이것도 가능한 거죠. 계약의 성립 시기랑 계약서의 작성 시기가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요. 이렇게 나중에 적어놓고서 뭐야 꼭 달라야 되는 거였어? 달라야 된다는 게 아니라 계약서 작성 시기와 계약의 성립 시기가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 좀 급한데 돈 좀 빌려줄래? 친구가 좋다. 뭐 얼마 정도면 되겠니? 그래서 뭐 100만 원만 좀 빌려줘. 그래서 좋아. 그러면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 빌려줄 때 우리가 돈을 빌리고 빌리는 계약에서 그 계약서, 차용증이라는 걸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지만 차용증을 쓰는 날이 예를 들어 일주일 뒤에 차용증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차용증을 쓴 그날이 아니고요. 돈 좀 빌려줄래? 좋아. 그렇게 의사표시 합치가 따를 때를 계약 성립 시기라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면 성립 시기 정도만 된 거고요. 이제 우리 교재 보면 계약의 성립 시점,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인 청약 이렇게 나와 있죠. 두 번째,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인 승낙이 합치된 때 계약이 성립되는데, 이 계약서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상당히 의미 있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 계약서에 관련된 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한 번만 읽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계약서를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지만 계약서를 쓰면 좋은 점이 뭐가 있나요?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다툼이 발생할 때, 뭐 그 다툼이라고 하는 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다툼이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저에게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제때에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면 돈을 빌려준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차용증을 통해서 증명해 보겠다. 이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써있죠. 계약의 당사자, 누가 누구랑 계약을 맺고 있는지, 계약의 대상, 만약에 부동산 매매 계약이다. 그러면 집을 사고 판다라고 했을 때 그 목적물, 계약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이 계약서에 분명 밝혀져 있어야 되고요. 금액의 지급 방법과 시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언제 지급할 것인가. 예를 들면 부동산 계약을 맺는다고 했을 때 뭐 계약금은 얼마고 언제 지급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중도금은 언제, 뭐 잔금은 언제,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계약서에 포함을 시키죠. 그리고 당사자 간의 특약사항, 일반적인 좀 표준적인 계약도 있겠지만 그 계약에 두 당사자들이 좀 특별하게 넣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집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어떤 내용은 좀 수리를 해달라,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특약사항도 계약서에 넣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계약서는 최대한 자세하게 쓴다, 구체적으로 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계약 체결 일시 및 장소, 그 다음 당사자 서명까지.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잠깐만, 계약서를 쓸 때 뭐 구체적으로 쓰는데 계약서에 서명이 필요하다고? 당사자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그럼 만약에 서명이 빠졌다라고 합시다. 서명이 빠지면 계약이 효력이 없겠죠. 다시 한번, 계약서에 서명이 빠졌어요. 그러면 계약 자체의 효력이 없겠죠.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고르는 순간 틀립니다, 여러분. 왜요? 계약서에 서명이 빠졌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얘기했잖아요. 의사표시 합치가 있을 때 계약은 성립하는 거니까 계약서에 서명이 없다면 계약서가 무효가 됩니다. 계약서. 그러니까 그 서명이 빠진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런 계약을 맺은 적 있지 않냐 라고 주장해봤자 그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계약서에 서명이 빠졌다고 해서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이 법파트에 강의할 때는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각종의 개념들, 이런 것도 전달해 드리지만 오답, 야 이거 고르면 큰일 나, 이건 함정이야, 이런 얘기도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요. 함정을 피하는 방법도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공증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생각을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 그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 본 적이 있을까요? 선생님도 돈을 빌려줘 본 적이 있는데 다 받으셨습니까? 갑자기 한숨이 나오면서 받겠죠, 돌려주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약간 유치하지만 한번 해볼래요? 선생님 저 친구한테 돈 빌려준 적이 있어요. 얼마 정도 빌려줘 봤어? 3,000원이요. 3,000원. 3,000원도 돈이죠, 돈. 그러면 돈을 빌려줄 때 친구야 너 급한데 3,000원만 빌려줄래? 청약입니다. 그러면 좋아. 그게 승낙이에요.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이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계약 성립. 자, 그런데 유치하게 생각해 본다고 했습니다. 야 근데 친구야 3,000원 빌려주는데 나는 너를 믿지만 혹시라도 네가 나중에 못 갚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계약을 명확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정치업법을 공부하는 친구로서 수업 시간에 배운 거니까 우리 계약서를 쓰는 게 어떨까? 친구도 좋아, 계약서 한번 써보지 뭐. 이거 차용증입니다. 차용증 뭐 적는 거예요. 한번 써보는 거예요. 계약서. 빌리는 금액 3,000원. 이자는 어떻게 해요? 이자. 여러분 이자 받아야 됩니까? 선생님 친구끼리 무슨 이자입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본 이것도 농담으로 하는 겁니다. 갑자기 막 야 나 너한테 이자 받을 생각 없는데 EBS 강의 보니까 꼭 이자를 받으라고 하더라고. 강제하는 거 아니고요. 왜 이걸 자본주의라고 하냐?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여유 있는 돈이 누군가 필요한 사람한테 갈 때 그 대가가 지급되는 거, 이걸 이자라고 하는데 이자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정도면 좋을까요? 일주일 뒤에 줄게. 일주일 뒤에 뭐 1% 정도? 3,000원에 1%니까 30원 정도 이자를 주렴. 그래 30원 정도야 뭐. 여러분 일주일에 1%면요 1년 단위로 계산하면 50%가 넘는 거예요. 그 절대 싼 이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일주일 뒤에 30원의 이자를 주기로 해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서명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증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야 이제 계약서를 썼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네가 이 계약을 한 적 없다, 계약서도 내가 쓴 게 아니다 라고 발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믿지만 우리 정치자법에서 배운 공증까지 해보는 게 어떨까? 3,000원인데 공증을 받으러 갔어요. 변호사 사무실까지 갑니다. 그래서 공증인 자격을 국가가 인정한 이 공적으로 증명한다의 줄임말이거든요. 공적으로 증명한다. 그러면 공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교재에 뭐라고 쓰였냐면 일단 읽어볼게요.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한다, 줄여서 공증.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큰 글씨로 건물에 공증이라고 쓰여있는 걸 본 적 있는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 본 적 없는데요. 이제 오늘 들었으니까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쭉 지나가다 보면 공증? 친구야 저기 가서 공증받으면 되겠다. 변호사 사무실일 가능성이 큰데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어떻게 오셨죠? 저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이 계약서에 공증받으러 왔습니다. 얼만데요? 3,000원이요. 3,000원. 그래 귀엽다. 한번 앉아봐라. 내가 공증을 해주마. 해서 그냥 공증을 받는다고 칩시다. 근데 공증을 받는데 이런 얘기도 적혀 있어요. 계약의 효력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거 참 안 읽히죠. 근데 이런 거죠. 국가가 이 사람에게 공증인 자격을 부여했으니까 변호사들에게 공증인 자격, 계약을 공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으니까 변호사가 공증한 건 이런 계약이 존재했고 이 계약서가 진실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믿어봄직하죠. 그런데 뒤에 게 잘 안 읽힐 거예요. 때로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가서 권리를 실현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4번, 얘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때로는, 즉 때로는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공증의 효력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는 외우지 말라고 했죠. 과거 기출문제는 이런 것들이 꽤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 이 내용에 빠졌으니까, 때로는 어떤 거냐, 이 계약서를 공증받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집행력이라고 하는 건 좀 어려운 말인데 이런 겁니다. 약속된 날에 돈을 못 갚으면 이 계약서를 들고 법원에 가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교재에는 그냥 때로는 이라고만 적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번을 외우지 마시고 공증보다 더 훨씬 강한 효력을 가지는 계약서라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상당히 무서운 힘인데 3,000원을 일주일 뒤에 못 갚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계약서를 들고 법원에 찾아가요. 선생님 너무 갈수록 스케일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법원에 찾아가서 강제 집행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걸 강제 집행하라 라고 하면 국가의 힘을 빌려서 3,000원을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처음에 말씀하신 리갈 마인드라는 겁니까? 뭐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쪼개서 하는 거죠. 계약의 성립은 이때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이걸 뭐 증명하기에 좀 용이할 수도 있고, 심지어 공증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진실된 것으로 믿는 힘이 더 강력해질 것이고, 심지어 때로는 어떤 조건, 더 강력한 힘을 추가하게 되면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의 힘을 빌어 강제적으로 돈을 갚을 수 있도록도 할 수 있구나까지 읽으시면 공증까지 됐습니다. 선생님, 전 배운 건 반드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친구한테 돈을 빌려줄 땐 반드시 계약서를 쓰고 공증받고 집행력 있는 공증까지 받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이자까지 받겠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에서 보여드렸던 그 명언과도 충분한 그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죠. 나중에 거두어 드릴 것이기에 우리는 이걸 한번 정리했고요. 그 내용 뒤에는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있는데 이제부터 내용이 확 또 어려워집니다. 방금까지는 계약의 성립에 관련된 얘기고